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시대 가장 충격적이고 민감했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영조 임금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당시 조선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떠돌았던 소문이자 영조 본인을 평생 괴롭혔던 비밀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689년에서 1693년 사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창덕궁에는 물을 깃는 무술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 씨였죠. 최 씨는 비록 신분은 낮았지만 똑똑하고 영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궁궐 곳곳을 다니며 물을 길어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운명을 바꿀 만남이 찾아옵니다. 김춘택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김춘택은 노론 명문가 출신의 사대부였습니다. 그의 집안은 당대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던 서인 세력의 핵심이었죠. 김춘택 본인도 뛰어난 학식과 능력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당대 최고의 미남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으며 품격까지 갖춘 완벽한 남성이었던 거죠. 흥미로운 건 두 사람의 나이입니다. 최 씨와 김춘택 모두 1670년생으로 동갑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났을 때는 20대 초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열정적인 시기였던 거죠. 신분의 차이는 컸지만 나이가 같았다는 건 두 사람에게 어떤 동질감을 주었을 겁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김춘택이 궁궐 업무로 자주 드나들었고 그 과정에서 최 씨를 보게 되었을 거라 추측됩니다. 처음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점점 그 시선이 길어졌고 어느새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신분이었습니다. 김춘택은 양반 중에서도 최고 명문가의 자제였고 최 씨는 궁녀도 아닌 천한 무술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이런 신분 차이를 뛰어넘는 관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 앞에서 신분의 벽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두 사람은 몰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수많은 눈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장소가 바로 통진방의 은밀한 다리 아래였습니다. 한양 도성 안회진 곳에 위치한 이 다리는 사람들의 왕래가 적었고 특히 밤이면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최 씨는 무술이 차림으로 김춘택은 신분을 감춘 채 평민의 옷을 입고 나타났죠. 다리 아래 어둠 속에서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꿈꾸었을 겁니다. 비록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져 갔습니다. 김춘택은 최 씨에게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진정한 사랑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김춘택의 집안에서는 이미 그에게 적합한 배필을 정해놓았을 것이고 최 씨와의 관계가 알려진다면 큰 문제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수했던 사랑 이야기에 정치가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조선은 서인과 남인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집권했지만 서인들은 다시 권력을 되찾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김춘택이 속한 노론 세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론 세력은 궁궐 안에 자신들의 사람을 심어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왕의 동향을 파악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눈에 최 씨가 들어왔습니다. 비록 무술이었지만 젊고 영리했으며 무엇보다 김춘택과 깊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완벽한 카드였던 거죠. 김춘택에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최 씨를 왕의 눈에 띄게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을 겁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다른 남자에게, 그것도 왕에게 보내라니 말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집안의 압력은 강했습니다. 가문의 영광과 서인 세력의 부활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결국 김춘택은 괴로운 선택을 합니다. 최 씨에게 임무를 준 것입니다. 숙종의 눈에 띄어 총애를 받으라고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직접 다른 남자의 품으로 밀어넣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치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앞에서 개인의 감정은 무력했습니다. 최 씨도 괴로웠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왕에게 바치라고 하니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녀도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술이인 자신이 양반가의 자제와 평생을 함께할 수는 없다는 것을요. 오히려 이것이 신분 상승의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최 씨는 결국 그 임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궁궐 안에서 숙종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시간에 어디를 지나가는지, 어떤 일을 할 때 기분이 좋은지 세심하게 관찰했죠.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어느 날 숙종이 혼자 후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물동이를 이고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연처럼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척했죠. 물동이가 땅에 떨어지며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숙종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최 씨는 황급히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젊고 아름다운 무수리에게 관심을 보였죠. 일어나 보라고 명했고 최 씨가 고개를 드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숙종은 최 씨의 이름을 물었고 어느 처소에서 일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날 이후 숙종은 자주 최 씨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말동무 삼아 불렀지만 점점 그 횟수가 잦아졌죠. 최 씨는 영리하고 재치 있는 대화로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최 씨는 궁녀로 승격되었습니다. 무수리에서 궁녀가 되는 것은 엄청난 신분 상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운명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숙종의 총애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마침내 1693년 4월 23일 최 씨는 왕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여성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천한 무수리가 단숨에 왕의 여인이 된 것이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어떻게 무수리가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었는지 의아해했죠. 하지만 그 뒤에 노론 세력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왕의 총애를 받게 된 후에도 김춘택과의 관계는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통진방의 다리 아래에서 만났습니다. 이제는 더욱 조심해야 했지만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이길 수 없었던 거죠. 김춘택은 자신이 최 씨를 왕에게 보냈지만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고 최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왕의 은총을 받은 지 불과 5개월여 만인 1693년 10월 6일 최 씨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름은 영수였습니다. 보통 첫 아이는 10개월 정도 임신 기간을 거쳐 태어나는데 영수는 너무 빨리 태어났습니다. 궁궐 안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5개월 만에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느냐는 거죠. 혹시 최 씨가 왕의 은총을 받기 전부터 이미 임신한 상태가 아니었느냐는 의심이 일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영수는 숙종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 내관들 사이에서, 그리고 대신들 사이에서도 이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영수가 정말 숙종의 아들인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특히 남인 세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노론이 심어놓은 최 씨를 공격할 절호의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숙종은 영수를 자신의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왕자로 책봉하고 귀하게 키웠죠. 그런데 비극이 찾아옵니다. 1693년 12월 13일
태어난 지 겨우 2달밖에 되지 않은 영수가 갑자기 사망한 것입니다. 아기의 급작스러운 죽음은 궁궐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너무 건강하던 아기가 별다른 이유 없이 죽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해를 가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있었죠. 남인 세력이 노론의 계획을 막기 위해 손을 썼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최 씨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비록 5개월 만에 낳은 아이라 의심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채 100일도 되기 전에 죽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게다가 아들을 잃으면서 자신의 입지도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최 씨는 곧 다시 임신을 합니다. 영수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영수가 사망할 무렵에 이미 다음 아이를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도 너무 빨랐습니다. 보통은 첫 아이를 잃은 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음 아이를 가지는데 말이죠. 여기서 또 다른 소문이 나돌기 시작합니다. 혹시 영수의 죽음을 예상하고 미리 다음 아이를 준비한 것은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정말 숙종이냐는 의심도 함께였습니다. 특히 김춘택과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더욱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1694년 9월 13일 최 씨가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바로 연인군 훗날의 영조입니다. 이번에도 임신 기간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영수가 태어나고 사망한 시점을 고려하면 최 씨는 거의 쉬지 않고 연달아 임신한 셈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수가 5개월 만에 태어난 것도 이상한데 죽고 바로 다음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뭔가 계획된 일이라고요. 혹시 김춘택과 최 씨가 영수의 죽음으로 위협을 느껴 다시 만나 아이를 가진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소문은 갈수록 구체화되었습니다. 김춘택과 최 씨가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수도 연인군도 사실은 김춘택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한양 도성 안을 떠돌았습니다. 18세기를 살던 조선 사람들 대부분이 이 소문을 믿었다고 합니다. 물론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첫째, 두 아이 모두 임신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둘째, 김춘택과 최 씨의 과거 관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셋째, 김춘택이 최 씨를 왕에게 보낸 것 자체가 노론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소문들은 연인군이 자라는 동안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어린 연인군은 자신을 둘러싼 수군거림을 듣고 자랐을 겁니다. 아버지가 정말 숙종인지 아니면 김춘택인지에 대한 의심 말이죠. 이것은 어린 왕자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숙종은 연인군을 아들로 대했지만 특별히 총애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왕자들에 비해 냉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혹시 숙종도 의심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최 씨의 신분이 낮아서였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연인군은 늘 불안한 입지에 있었습니다. 1720년 숙종이 승하하고 경종이 즉위합니다. 경종은 연인군의 이복형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종은 건강이 좋지 않았고 후사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연인군이 왕위 계승 후보가 되었죠. 그런데 이때 다시 출생의 비밀이 문제가 됩니다. 남인과 소론 세력은 연인군이 숙종의 진짜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춘택의 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반면 노론 세력은 연인군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계획대로 왕위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치적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연인군의 정통성을 둘러싼 논쟁이 조정을 뜨겁게 달궜죠. 하지만 결국 1724년 경종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고 연인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52세의 나이로 영조가 된 것입니다. 영조는 즉위하자마자 자신의 정통성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평생 따라다닌 출생의 의혹을 씻어내야 했죠.
그래서 그는 무수히 많은 상소와 교서를 통해 자신이 숙종의 진짜 아들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장해도 사람들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영조 재위 기간 내내 이 문제는 그를 괴롭혔습니다. 신하들 중에는 대놓고 그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반역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의 출생 문제가 거론되었죠. 당신은 숙종의 아들이 아니니 왕위를 내놓아라는 상소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영조는 이런 상황에 분노하고 슬퍼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숙빈 최 씨를 욕되게 하는 말들을 참을 수 없었죠. 그래서 더욱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자신의 출생을 의심하는 자들을 엄벌에 처했고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조는 속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정말로 자신이 숙종의 아들이 맞는지, 혹시 김춘택의 아들은 아닌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DNA 검사 같은 게 없던 시대였으니 확실하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영조는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왕 중 가장 오래 재위한 왕이었죠.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탕평책을 펼쳐 당파 싸움을 완화하려 했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출생의 의혹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고 사랑하는 아들 사도세자와의 비극적인 사건도 겪어야 했습니다. 왕으로서는 성공했지만 한 인간으로서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영조는 누구의 아들이었을까요? 정말 숙종의 아들이었을까요? 아니면 김춘택의 아들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질문에 확실한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 기록만으로는 진실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공식 기록상으로는 영조가 숙종의 아들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영조 본인도 평생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믿었던 소문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몇 가지 정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임신 기간이 짧았다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친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조산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둘째, 김춘택과 최 씨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도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셋째, 노론 세력이 최 씨를 왕에게 보낸 것도 역사적 정황상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시 노론은 궁궐 안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고 최 씨는 그 도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영조가 평생 이 문제로 고통받았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종합해도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DNA 검사를 할 수 없는 이상 우리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어쩌면 영조 본인도 진실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더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영조의 성격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영조는 매우 의심이 많고 예민한 성격이었습니다. 늘 주변을 경계했고 신하들을 쉽게 믿지 못했죠. 이것이 출생의 의혹에서 비롯된 불안감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조는 자신의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해 유난히 유교적 덕목을 강조했습니다. 효와 충을 극도로 중시했고 선왕인 숙종을 극진히 추숭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진짜 아들임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았죠. 영조는 또한 어머니 숙빈 최 씨에 대해 각별한 효성을 보였습니다. 최 씨가 살아있을 때는 극진히 모셨고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추모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효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려는 노력이기도 했을 겁니다. 김춘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영조가 왕위에 오른 후에도 살아있었습니다. 노론의 핵심 인물로서 영조 정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죠. 영조와 김춘택이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서로 눈을 마주치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김춘택은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된 것을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죠. 만약 소문이 거짓이라면 그저 옛 연인의 아들이 왕이 된 것을 지켜본 것이겠죠. 어느 쪽이든 복잡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궁궐의 어두운 이면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엄격한 왕실이지만 그 안에는 온갖 권력 다툼과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운명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좌지우지되었고 사랑조차도 권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최 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참으로 비극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다른 남자에게 보냈고 그녀는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두 아들을 낳았지만 평생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했죠. 왕의 후궁이 되어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진정한 행복을 누렸을까요? 김춘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임무를 위해 사랑하는 여인을 포기해야 했고 그 후로도 그녀와의 관계 때문에 평생 소문에 시달렸습니다. 노론에 충실한 일원으로 성공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리고 영조입니다. 왕위에 올라 52년간 나라를 다스렸지만 평생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짜 왕의 아들인가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권력과 정치가 개인의 삶을 얼마나 크게 좌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신분제 사회의 비극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없었던 것도 평생 의심을 받아야 했던 것도 모두 엄격한 신분제 때문이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미스터리를 남깁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고 진실이 영원히 묻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조의 출생 문제도 그런 역사의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여러 정황과 기록을 통해 추측할 뿐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왕의 정통성이 의심받는다는 것은 왕조 전체의 정통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더욱 강력하게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해야 했고 반대파는 그것을 공격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영조는 재위 52년 동안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능력과 노력은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겪었던 개인적 고통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 옛날의 궁궐 이야기지만 그 속에 담긴 인간의 감정과 고뇌는 지금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배신, 야망과 희생, 의심과 고통,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삶 속에 녹아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를 통해 인간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영조와 숙빈 최 씨, 그리고 김춘택의 이야기는 권력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지,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고통을 겪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영조가 정말 누구의 아들이었을 것 같으세요? 최 씨와 김춘택의 사랑은 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치적 계산이었을까요? 영조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진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역사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남겨진 기록과 정황을 통해 추리하고 상상하며 과거를 재구성해 봅니다. 그 과정에서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영조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가장 큰 스캔들이자 미스터리였습니다. 한 무수리와 양반 사대부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서 태어났을지도 모르는 왕.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실제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시대 궁궐의 비밀,
영조 출생의 미스터리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흥미로웠기를 바랍니다. 역사 속 인물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인간에 대해, 권력에 대해, 그리고 운명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가장 충격적이고 민감했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영조 임금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당시 조선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떠돌았던 소문이자 영조 본인을 평생 괴롭혔던 비밀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689년에서 1693년 사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